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여고 동창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뛰놀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상들이었던 축제 행사 이런 게 연기 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일상 가운데 하나였던 국회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어쩌면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마음들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공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어제 제주시 갑선거구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 후보 두 분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을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지만은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따라서 2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신 후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부상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토론은 핵심 공약 소개와 공약 검증 그리고 상호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답변 시간은 모두 잘 지켜주시고 답변 시간 10초 전에 알림벨을 울리겠습니다. 한번 울려봐 주세요. 네. 오늘 이 토론 방송은 JIBS 유튜브 채널과 한라일보, 재민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4년 전에도 선거를 했던 이제 올해 리턴 매치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왜 이번 선거에 또 출마했는지 출마의 별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두 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저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핵의 과정 그 중심에서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계획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저희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더욱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준비의 기초에서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그리고 농산물 재배부문 품목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상일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저는 요새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6년 선거를 저의 많은 성원을 해주신 많은 도민들의 성원을 보답하지 못하고 낙선을 했다는 죄스러움과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 못한 저의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석고대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석고대죄를 할 때 제 머리가 땅에 닿으며 저는 공복이라면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당 또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제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오롯이 제주도민의 편에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할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부상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후보로부터 직접 주요 공약을 3분씩 듣고 공약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가 됐습니다. 먼저 부상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의 완결로 과거를 뛰어넘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저희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공약입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제주도민의 마인드 케어 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가 지키고 제주가 키우는 공약입니다. 보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혁신 도시 육성하겠습니다.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입니다. 제 어릴 적 가장 번화했던 제주시 동문시장 앞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제주시가 발전하면서 동서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신제주와 우리 동부 지역. 저는
화북 삼양에 신도시 벨트를 조성해서 이렇게 동서균형 발전의 핵심 축을 동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발전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청을 이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1차 산업의 혁신입니다. 1차 농수산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지원 꼭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융합하여 우리 1차 산업을 지켜낸다면 제주의 100년 먹거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저는 펫산업의 메카로 우리 지역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퇴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농장 직선제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사회를 위한 공약입니다. 공정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한 경우 아웃돼야 합니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불공정의 대표 사례 중에 하나로 다음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오영훈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고 왼쪽은 95년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표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 정도가 되면 복사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우리의 공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 부상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주의 동부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기호 2번 부상일을 선택하신다면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고요.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의 공약을 3분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든든한 제주, 제주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힘있는 제주,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제주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만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기금을 국민들께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자연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상 물류체계 개편으로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주 신항만 계획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상으로는 크루즈 여객선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주 신항만과 제주항 그리고 제주 외항의 항만 재배치 등을 통해서 컨테이너 화물 선석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물류의 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물류혁신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 평균 택배비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준 컨테이너의 전면적 도입,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신설, 전면적 조정 배치, 해상 물류 체계 오영훈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들에게 강한 제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야별 학력 출신 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차별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제주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분야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이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공역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산 분야에서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임업 분야에서도
공익형 직불금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되어 있는 초지직불금 저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후보가 직접 발표하신 공약을 서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상호 토론은 두 후보에게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발언을 할 때만 시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각자 앞에 계시는 타이머를 보시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후보께 5분씩 10분간 진행을 할 텐데 오영훈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부상일 후보의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주형 마인드 케어 센터와 같은 공약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제주에 이러한 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2공항 부지에 도청을 이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도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도청과 도의회와 관련 공공기관의 제2공항 부지에 이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발전해서 소외되는 곳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소외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라도 이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의 말씀이고요. 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면 성산 그것이 지역에 이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공약 발표할 때 그 발표된 내용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성산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죠, 지역은? 네, 저희 지역, 우리 지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 어느 읍면의 어느 리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배후지가 몇 가지 이제 예정된 저희 추천할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을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제시했죠.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조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도청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 같은 경우 시청을 이전하는데 3천억 원 이상이 들었고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는데 4천억 가까운 돈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과 우리는 또 도의회도 이제 옮기셔야 된다고 했고 공공기관들도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선 말씀하신 경상북도 도청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전됐는지 아십니까? 제 질문을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걸 대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액수가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영훈 후보님이 주고 토론이 아니라 부상일 후보께서도 질문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사례를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청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옮겨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부상일 후보께서 과연 이 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청 이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야 논의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우리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 걸로 추산됩니까? 자, 도청 이전 공약을 얘기를 하시면 최소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도청 부지가 있고요. 지금의 도청 부지에서 이전하게 되면 지금의 도청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비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비용 추산 안 해보셨습니까? 비용은 도청의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좋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국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도 보조를 받거나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창조력입니다. 자, 그런 그러면 것이 아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제게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예, 시간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저희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소재지와 그리고 도청 관할구역, 또 관할구역의 차이, 불일치가 존재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는 데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저희도가 받지 못하게 되면 만약에 부산일 후보께서 공약하신 도청 이전에 관한 비용은 순전히 제주도 몫으로 100%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대구시의 사례와 경상북도의 사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추정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3천억에서 5천억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도민이 낸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고 듣고 토론이 아니라 서로 공약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질문 하셔도 되고요. 예. 뭐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와 대구시청의 이전과 경상북도 도청의 이전은 그 규모가 제주도청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계속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건 그 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2공항을 건설하면서 제주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제2공항이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올 것이냐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다른 의견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청 이전 예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를 반박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하셔야죠. 아까 제가 공약 발표 시간이 있었고, 세 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부산일 후보께서도 그 공약 내용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제2공항 추진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접근 방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일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만이 정답인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도청 이전의 문제로 이렇게 전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그런 어떤 의제화가 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제2공항과 관련된 공론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공론화의 대상이고 도청 이전 문제도 바로 그러한 공론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오영훈 후보가 발표하신 차별금지 및 권리구조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공정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럼 그 공정사회의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공약 발표하면서 불공정의 사례로 오영훈 후보자의 2003년도 석사학위 논문, 그것에 이제 표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절도 역시 표절이 맞다면 공정에 반하는 것이겠죠?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일 후보가 표절이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절이라면 그거는 공정에 반하는 것이 맞겠죠? 표절이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당시 학위 논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기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공정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절이라 하더라도
당시 기준에 해당 안 된다면, 그러니까 당시 기준이라 하면 네, 지금 오영훈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발언 끝나서 끝났습니다.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절이라 하더라도 예. 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 글쎄요. 당시에 석사학위 논문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표절인지 아닌지가 확인됐다면 과연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자체가 저는 의문이고요. 표절이라는 문제는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해서 오영훈 후보자는 그게 공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공약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뭐 경론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1분씩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상일 후보 먼저 시작해서 서로 1분씩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요? 예. 아니면 두 분 다 1분씩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 누가 먼저 시작하시죠. 예.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간다면은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의 기준에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표절이 맞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맞죠? 표절의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맞다면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부상일 후보가 본인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 표절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확신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못 보셨어요?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네, 그럼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그 제가 대해서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그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 달라는 좋습니다. 것입니다. 그럼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관련 기관이 내리게 된다면 관련 기관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반문하겠습니다. 표절이 맞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표절이 맞다면 책임지겠습니까? 표절이 맞다면 책임지겠습니까? 당시 기준의 표절의 기준에 맞다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표절이 맞다면 그럼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당시 기준에 맞다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제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표절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면 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공정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후보 모두 시간이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유토론할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논의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 얘기를 듣고 상호 토론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1분씩 먼저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5분씩 10분간 또 상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4.3 특별법 개정 관련입니다.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이 무산된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유족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불법 구금됐던 그리고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수용인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을 무효화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4.3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두어서 다시는 4.3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4.3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엔 부상일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천이 확정되는 날 오후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오영훈 후보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저희 중앙당에 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영훈 후보에게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대표 공약이고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민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매년 제주 4.3 추모 위령제에 나타나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미래통합당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제주 지역 제1공약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네. 이제 이 방금 말씀하셨던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두 후보께 각각 5분씩 10분간 토론할 시간을 드리는데 이게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아까처럼 답변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부상일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훈 후보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뭐 있었나요? 1년 6개월 후에 그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된 이후 예. 한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발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었는지. 대표 발의를 해야 될 판단을 그때 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아, 이게 대표 공약이었고 반드시 대표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뭔가 이게 잘못- 시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4년 전에 저하고 어떤 선거를 같이 치렀던 분인데 당시 제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공약했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1년 6개월을 뒤에 할 만큼 이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셨나요? 아니죠. 4.3 특별법의 전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3과 관련된 단체들의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게 합의된 시점이 즉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거는 4.3 유족회와 함께 작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후보도 4.3 특별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 네. 배상과 보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문제가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던 것도 알고 계셨죠? 네. 4.3의 완전한 해결에 이 배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제가 부산일 후보의 어떤 역할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3 특별법 제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내용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수준에서는 공동체적 보상이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사담공원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배보상과 관련돼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유족회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겁니다. 시점에 맞춰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계속 배상과 보상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의 그런 완전한 해결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배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4.3의 완전한 해결에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상일 후보께서는 4.3 특별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데 4.3 특별법의 개정 그리고 배보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을 먼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의 완전한 해결에서 이 배상이 얼마나 중요한 축을 이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그만큼 발의한 거 중요한 아닙니까?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 플러스
네.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노력을 어떤 게 했는지를 말씀하셔야죠. 좋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이었던 분에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을 했냐고 여쭤보시면 예. 그게 굉장히 그게 부적절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국회의원이었다면 정말 더 서둘렀을 것입니다. 네. 제가 배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람 유족회와 함께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법안이 상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심과 관련된 상황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행안부를 비롯해서 배보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영훈 후보께서 문재인 무엇을 하셨는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세요. 70주년 추념식에 오셔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4.3 특별법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네. 한 걸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이번 선거는 네, 재선 좋습니다. 도전하시는 거죠. 네. 재선을 도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지난 말씀을 4년간의 드릴게요. 잠깐만 정리해 지난 주시죠. 4년간의 의정 자, 활동에 대한 저 얘기를 좀 평가를 받는 들어주세요. 것입니다. 자, 제가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제 이름만 제가 써서 대표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표 법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의 첨단한 대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질의 과정에서 4.3 특별법의 처리 당위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행안부 전 장관도 4.3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도 4.3 특별법의 처리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완전한 해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즉 정부가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안부 그리고- 장관이 배보상이 네.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행안부 차관이 나와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건 위증입니까? 그 시점이 다른 것이죠. 네. 그 협의가 되지 않았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더 할 겁니다. 예결위 질의와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예결위만 그래서 생각하세요? 아니, 법안을 대정부 질문에- 심사하는 것은 법안 심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안 끝나죠. 한 그래서 번에 안 몇 번을 끝나는 하셨나요? 거예요. 한 번에 안 끝났기 몇 때문에 번을 자유한국당이 2번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행안부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배보상 방법을 계속 연구해오고 준비해온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도민의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사상 저는 희생자 유족, 도민이 사상 잘 희생자 판단할 유족의 거라고 봅니다.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저도 유족이에요. 저희 네. 도민의 그러면 더더군다나 하셔야죠. 그렇게 자, 해왔다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예산심사에 들어가서 예산심사만 하나요? 법안 제출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소위원회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만 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부상일 후보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리고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법안 이제 오영훈 후보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내려갔습니다. 답변 시간이 끝나서. 네. 예. 4.3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배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1997년부터 법안이 만들어진 99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늘 이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후보는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저의 질문에 대정부 질문 몇 번 했고 예산심사 소위에서 몇 번 얘기했고 행안부 장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발언에서는 행사장에서 만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도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정부를 설득하는 일인데
그게 꼭 국회 공간에서만 하나요? 더군다나 대표 발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명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오영훈 후보께서 그런 분들하고 공동 행동을 할 그러한 준비를 했었는지, 또 그분들하고 그런 협의를 하면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과연 했었는지 정말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있으니 그걸 찾아가야겠죠. 정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배보상의 금액과 관련된 부분, 해법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추가 답변이나 질문할 수 있도록 1분씩 마찬가지로 1분씩 상호 토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4.3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또 부상일 후보가 이제 18, 19대 때 또 출마할 때도 그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께서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4.3 특별법의 개정 내지는 4.3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그리고 희생자 추가 신고와 관련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4.3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분도 대표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상일 후보 1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네. 예. 여러분, 4.3 추념일이 국가 추념일이 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까지 4.3과 관련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방해했다는 것, 일부 의원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4.3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저희 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영훈 후보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야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엔 두 번째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여러 큰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후보께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 생각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은 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상일 후보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제2공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제2공항은 지금의 공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경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제주 경제는 정말 휘청거리고 있고요. 세계 경제도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언제 회복될지 그 예측이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형 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제2공항의 조속 추진은 제주 경제에 활력소를 넣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경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 자체를 없애는 공론화, 그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론화 뒤에 숨는 것은 저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책 사업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부상일 후보의 발언에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주도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찬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찬반 갈등으로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더 아파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갈등 해소 특위 이제 답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제2공항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토론을 하실 건데 그 6분씩 12분 동안 한번 상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12분 동안 서로 이게 질문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우리 부산 후보께서 국책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민이 희생할 수도 있다. 희생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까 안타깝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아마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썼던 그 발언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희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그런 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오영훈 후보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도의원을 하실 때 제2공항, 제주도, 그때는 신공항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제주의 신공항 반드시 추진해달라는 그러한 추진단에서도 활동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입장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맞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답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또 혹시 우리 부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책사업이 이곳 제주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거기는 또 찬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책사업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과연 국가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강요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면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코로나19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는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하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희생이 값진 경우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그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또 거기에 응합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그러한 우리 국민의 DNA를 모르시나요? 아니, 만약에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값진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제2공항이 값진 희생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희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의 삶의 털을 내주셔야 되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하는 희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털을 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그 희생이 값지게 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값진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잘 설계하고 제2공항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저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어서는 제주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어렵사리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법 모색도 무의미하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무의미하겠습니까? 제가 무의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되돌리는 것.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다시 틀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갈등 해소 특위를 통해서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부상일 후보가 갖고 있는 제1공항의 찬성, 조기 착공 입장을 유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등 해소 특위가 도의회에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요. 언제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언제 구성됐는지 아세요? 네, 3개월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이요? 네. 작년에 구성되지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구성되기 전에 그 정부에 요청을 해서 2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받았죠. 그거는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받았고 검토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등 해소 특위와 검토위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네. 2개월의 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2개월의 유예가 어떤 것이죠? 뭘 나서 2개월 다시 갈등 해소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지금 갈등 해소 특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 토론회와 여러 가지 연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작업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네. 용역을 주고 난 것 외에 네.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한 것은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네. 이런 것만 하다가 용역을 주고 지금 사실은 별다른 활동이 없어요. 그럼 갈등 해소 자, 특위가 이것은 무엇을 무의미하다는 말하느냐? 겁니까? 뭐라고요?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의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안 한 거와 똑같거나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 우리 경험상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제주 신공항, 제2공항 추진하고 2015년이 되어서 비로소 정부가 제2공항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공론화, 이건 뒤로 숨는 거 아니세요? 아까 오영훈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도 물었지만 제2공항 추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공론화 얘기하시면 뒤로 숨지 마시고 우선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찬반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찬반 갈등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 중에 제가 당정협의를 이끌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2공항 반대대책위가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5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가 추진 중인 갈등 해소 특위의 역할도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에 저는 총론을 모아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부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지금 환경부의 의견을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또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갈등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해공항과 관련해서도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그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주시의 사실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었을 때는 고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 또한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추진하는 그 고시를 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네. 지금 제주도의회의 갈등 해소 특위의 결론을 기다린다고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도의회의 활동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계획이 제출되는 내용들을 저는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제2공무원과 관련된 여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는지도 저는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순인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본인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의 끝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으로도 제2공항 추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등 해소 특위와 관련해서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생각이세요? 뭐를 막아야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 절차 프로세스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 막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질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아니, 국토교통부가 계속 추진하게 되면 추진을 하게 돼버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국토교통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게 되면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가 해야 될 일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희생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고귀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제2공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답변이나 질문할 수 있도록 1분씩 다시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부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공항이 우리의 중요한 미래 인프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제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른 대안을 내세울 수 없다면 대안이 없이 할 건지 말 건지만 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건 정치 리더가 할 태도가 아닙니다. 오영훈 후보도 아까 말씀하셨죠. 정치 리더가 찬반 양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자신의 입장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정치 리더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끌어가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밝혀주십시오. 네, 오영훈 후보 1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제주도의 공항시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모두가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공항 시설 확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2공항이라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산에 계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산에 제2공항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3의 후보지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의견 수렴의 과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이 좀 열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좀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께 네네. 현역 의원이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정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지역구엔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네네.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대변인과 또 원내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맡으면서 상당히 많은 원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제주에서 활동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일일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지 못했고 또 행사장에서 자주 안부를 묻거나 또 지역 현안 경청에도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제주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부상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이 반응이 어떤지 이 질문을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견들이 가족이나 주변 반응에서.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한 게 2008년이고요.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38이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또 저의 배우자 역시 저와 동갑으로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성숙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된 것도 있지만, 그간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저희 가족이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해서라도 꼭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재민일과 JIBS 한라일보가 공동 기획한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아무 주제나 서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 각각 6분씩 발언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주제는 관계없고요.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하시면 되는데 시간 조절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부상일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영훈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직접 작성하신 게 맞죠? 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참고 문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도 다 이제 검토해 보셨겠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공약사항 발표할 때 199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하나 소개했는데 그 논문의 존재를 아셨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제가 지금 1995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작성하신 거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네. 보통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섯 어절 이상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표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일응의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요, 보통 이제 어미나 이제 조사 같은 것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것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단락 하나를 그대로 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다 쓰셨다고 하면 그렇게 일치되는 단락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명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부부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95년도 논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95년 논문은 모르더라도요. 2003년 석사학위 논문 자체는 직접 작성하셨으니까 네네. 다른 걸 참조해서 다른 걸 보고서 쓴 것이 아니라면 네. 표현이 똑같았다는 것에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저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구 논문을 쓸 때 네네. 석사학위 논문도 그 연구 논문하고 이게 성격이 같으니까요. 네. 그 연구의 가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그거는 맞죠? 가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연구의 가설을 직접 설계하셨습니까? 네, 가설 직접 설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했다면은 거기에 창의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표현의 오래전 문제가- 일이라 지금 현재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네. 다른 글을 참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설을 설정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맞죠? 그렇죠. 당시 지도교수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것으로, 의논하면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설이 다른 읽어보지도 않은 다른 논문의 가설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할까요? 당시 지도교수와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지도교수도 그 가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설은 어떻게 해서 설계를 했는지 그거는 기억나시겠죠? 아니요,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시 가설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로 설계했는지는 기억 안 나세요? 어쨌든 지금 2003년도라 17년 전 일이라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학위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대학생들이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자기의 어떤 연구 성과를 학위 논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학위 논문을 비롯해서 그 논문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뭐 인지하시고 계시죠? 어떤 의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논문의 표절, 논문의 내용이 표절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건 인식 안 하고 계세요?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후보께서 뭐 현역 의원을 하시면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 안 나세요? 네, 어떤 법안을 얘기하는 거죠? 표절을 한 논문 또는 연구 성과를 위조하거나 네. 또는 자기 논문을 자기가 또 이제 인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와 관련된 법안을 하나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안 제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근데 본인 기억 안 나세요? 워낙에 많은 법안을 제출해서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안 제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학술진흥법 아닌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또 본인이 그거는 보도자료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인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학술진흥법을 개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학술진흥법 개정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개정안을 냈는데 개정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세요? 학술진흥에 관련된 법률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자가 이제 그 학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연구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는 5년간 10년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런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 맞죠? 제가 연구자입니까? 그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연구자입니까? 그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술진흥과 관련돼서 연구자의 윤리 덕목이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윤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윤리의 핵심이 뭐죠? 연구자 윤리의 핵심이. 윤리의 핵심은 자기 학술적 성과를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 핵심 문제와 이 문제는 저는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진흥법의 내용 중에 핵심이 네네. 표절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발의하실 때 그 내용도 생각 안 하고 발의하셨어요? 연구자의 덕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연구자의 예. 덕목이 어떤 걸 말씀하냐고요? 예.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연구자가 지금 현재 자기가 연구한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런 점을 강조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절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표절했느냐 말았느냐가 네네. 아니라 그런 표절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윤리 위반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연구윤리가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안을 냈고요. 그런 개정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상일 후보께서는 논문을 써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학위 논문은 아직 못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발의한요? 제가 대표 발의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굉장히 괜찮은 법안이라고 보고요.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네. 공정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상일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밭직불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그 여전히 유효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밭직불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밭직불금 확대. 중요하죠. 예. 어떤 제가 것이죠? 지금 밭직불금? 어떤 뭐라고요? 밭직불금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저는 어떤 도움이 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까지 종합해서 밭직불금을 그런 거 공약으로 종합해서 확대하겠다 하려고 공약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직불금을 어떻게 얼만큼 확대하는 것이 부상일 후보의 공약인지를 농민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금액 먼저 얘기할게요. 한 55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현실화 시켜야 되고 어떻게 현실화요? 얼마 정도?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 이거는 공약집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 나와 있습니다. 밭직불금은 폐지되는 거예요. 4월 말부로 네. 밭직불금과 논직불금, 조건분리직불금이 다 하나로 돼서 공익형 직불제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형 직불제가 4월부터 출범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밭직불금 확대 공약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밭직불금 확대 공약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의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밭직불금 확대 공약을 부상일 후보께서 내셨는데 문제는 이 4월 말부터 밭직불금이 없어져서 그 논직불금도 없어지고 조건분리직불금도 없어지고 다 모든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돼서 나가게 되는데 이 공익형 직불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밭직불금 확대라는 공약을 부상일 후보께서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저의 취지는요. 네,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논과 밭을 구분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논인 그러면 경우에 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밭과 구별되는 논이라는 표현이 그거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의 표현을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그게 아니라 밭직불금 확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밭직불금은 이미 폐지가 된 것이고 밭직불금의 2배 수준인 논직불금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럼 밭직불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밭직불금의 금액이 논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본질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질을 55만 원 헥타르당 55만 원의 밭직불금 받는데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공익형 직불금을 다 받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받냐 하면 12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 농민들은
55만 원의 밭직불금을 받았으면 4월 말 이후부터는 일정 규모 이하, 0.5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밭직불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겁니까? 확대의 표현은 증액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밭직불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다. 권익형 직불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본질을 때문에 보셔야지요. 권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 아까운 시간을 오히려 아까 그 부분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자, 표절이 얼마나 공정의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권익형 그거에 대한 직불제에 답을 대해서 해주셔야 됐어요.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그건 주제로 이따가 넘어가시죠. 네, 부사기를 모른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인데 제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4분씩 다시 앞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나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분씩 8일간 다시 상호 토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공익형 직불제는요. FTA나 또는 WTO 이후에 네. 농가 소득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직불금을 우리가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논직불금도 받고 있었고,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건분리 직불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자료 부분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공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밭직불금인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공정의 문제로 한번 이 문제는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오영훈 후보 지금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공익형 겁니다. 직불제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또 사회자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상일 후보께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금 1차 산업의 비중이 11% 이상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그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한 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밭직불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공약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추진해왔던 재보험 품목 지정 확대 예를 들어서 당근과 월동물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험 확대 필요합니다. 재보험 품목 지정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근과 월동물을 10년 동안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품목을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당근과 월동물을 재보험 품목으로 지정하게 됐고 지난해 특히 태풍과 이렇게 폭우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그래서 이 품목 지정 확대를 위해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지금 공정의 이거는 문제로 상호 돌아가시면 질문을 하는 좋겠습니다. 거잖아요. 상호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상호 건데 질문인데 제가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그걸 하겠습니다. 이 공익형 지금 직불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되면 그거 하시면 제가 할게요. 마무리되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재보험 품목 지정이 지금 이루어져서 월동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당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네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재보험 품목 확대하는 것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네.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준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얼마나 출하를 했고 그 사전에 평가되는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나와야겠죠. 자, 이런 얘기는 이미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오영훈 후보가 아니고 부상일 후보가 아니라도 이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갑시다.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영훈 후보의 얘기가 아직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정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까 학술진흥법도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본인의 논문에 표절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재보험 품목 지정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뒷받침 해야 합니다.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약 재배를 확대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계약 재배 지금 비율이 상당히 작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재해를 받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경영비 산정이 안 돼서 단가 자체가 너무 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 수준을 높여줬을 때 계약 물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부상일 후보께서 주시는데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분야별 고용과 진학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저게 1차 산업, 특히 이제 농산물 분야 관련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다시 공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재배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이 계약 재배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뭐 100kg을 계약 재배했는데요. 풍년이 들어서 나머지 150kg이 재배가 되면 50kg은 계약 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공정의 문제로 들어가서 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제주대학교나 석사학위를 받으면 석사 학위비 받았기 때문에 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서 그 학위 논문의 내용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학위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위 논문에 상당 부분이 표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아니라 일부 표절이 중요한 부분에서 표절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 학교가 그동안 배출한 학위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은 다른 사람의 혜택을 뺏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정의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오영훈 후보자는 2003년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그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훈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공정의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부상일 후보 발언 시간 끝났고요. 오영훈 후보 23초 남았습니다. 네. 발언 시간 쓰시겠습니까? 네. 예. 그 공정의 문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003년도에 지금 제가 본인이 작성한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서 의혹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후반부에 다시 10분씩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좀 여기 조금 식히는 의미로 지금 테이블에 OX판이 있습니다. OX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하겠다. 오면 X, 출마하겠다 그러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오영훈 후보는 오고 부상일 후보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 제가 판단해서 제가 내릴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상일 후보한테 왜 그런 그 표시를 하신 건지 1분 동안 듣겠습니다. 저는 4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지 여부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유권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를 한다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저의 선거를 도와주는 이유만으로 듣지 않아도 될 욕설도 들을 수 있고 처하지 않아도 될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훨씬 넘어서 예전에 저를 찾아주고 도와줬던 분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치 없는 국회의원, 염치 없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영훈 후보께서는 오를 드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우선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많은 시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지지와 성원이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시점에 제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모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또 저희 시민, 저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서민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 방침이 잘했다면 O, 아니다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O를 주셨고요. 자, 오영훈 후보부터 정부 정책이 어떤 면에서 옳았다고 보시는 건지요? 1분 동안 듣겠습니다. 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어려움도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출 위주의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시장이 둔화되면서 당연히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내수 소비시장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기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긴급 재난기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화답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결정,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부상일 후보께서는 왜 오를 드신 건가요? 네, 우선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전체를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은 즉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70%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아직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9만 9천 불, 연봉 9만 9천 달러 이하면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정했지만 언제 지급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5월이 지나서야 겨우 지급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죠. 이 용어가 계속 바뀌어서 즉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자유사고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 다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쟁점을 꺼내셔도 되고요. 두 분께 6분씩 12분 동안 다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커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이 체계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또 극찬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상일 후보께서는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아마 경실련에서 의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 입장입니까? 반대 입장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고, 저는 또 당시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가지 또 물을 게 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주도권 토론. 여전히 찬성 입장이라고. 오영훈 후보께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 찬성 입장. 찬성 입장입니까?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오영훈 후보는 2011년도인가요? 그 도의원을 할 당시 녹직으로 관계자를 제주도의회와 또 상해에서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사 보도가 된 게 있었던데 맞습니까? 녹지구로 관계자가 제주도의회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게 맞습니까? 예, 저는 사진 촬영에 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아직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네. 서귀포 지역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그런 얘기였던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게 헬스 산업과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주도의회에 찾아와서 제주 개발, 제주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일단 지금 영리병원에 왜 찬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요. 영리병원을 왜 찬성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을 계속 투자 개방 제주도에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갖고 계신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계속 도입해서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영리병원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럼 법률이 지금 폐지가 됐나요? 법률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개정할 수 있지만 폐지가 됐나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계속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신 것이죠. 지금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럼 영리병원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영리병원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도 당국이? 저는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을 추진해야 한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보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하나 생각하십니까? 여쭤볼게요. 영리병원의 무너질 수도 법률적 있는데. 용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제도시 특별법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 법을 바꾸실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죠? 입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하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겠죠. 지금 오영훈 후보는 국회의원 맞죠? 네. 그거 필요하지 않다면 왜 개정 작업 안 하셨어요? 개정 작업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년이 다 됐는데 이제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이 다 됐는데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언제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해왔고, 그것은 정부 입법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더불어 영리병원의 확대는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떤가요? 대표 발의만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요? 투자개방병원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 나왔나요?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법률이 언제? 그 법률이 아니라 용역이고요. 그 용역의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투자개방형 우리가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 그 법률이 언제 제정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 정부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 그런 논의 안 거치고 만들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서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법 개정하려고 네. 용역까지 주셨다며요. 그러면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재정 취지와 이유를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당시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의 그런 법률적 허용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국제도시 조성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책적 비전 새롭게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에 출마하셨을 때 네.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 그렇습니다. 네. 반대하셨잖아요. 네. 그럼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4년이 다 돼서 지금 발의하겠다. 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법률 아니고요. 물론 제가 대표 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의 성숙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저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특별법을 개정안을 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고 특별자치 특별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조금 다소 시간이 늦어진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개정안이 아니면 발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전부 개정안 발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개정안 계속 내지 않습니까?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 4.3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나요? 산업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을 2017년에 발의하셨지만 그 뒤에도 일부 개정안이 2건이나 더 올라오지 않았나요? 입법부가 이게 전부 개정안이 필요한 한 것인지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개인별로 이 영입병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정책 과제에 따라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규제 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진단과 성찰 속에서 규제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을 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네,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다고요? 네네. 그럼 용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3년이나 걸리셨나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용역 조건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조건을 설정할 때 어떤 조건을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용역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네.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전면 개정이 용역과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관련돼서 제가 용역을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아니요, 그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네,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오영훈 후보자가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면 개정안을 좀 추진해야겠다 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 전체적인 철학의 얘기인 것이고 자, 얘기를 할게요. 어떤 조항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용역진과 함께 협의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규제 완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리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인데 규제를 완화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경쟁력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전부 개정과 관련된 판단을 하신 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엿줍는 거는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게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뭐 영리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걸 유지할 것이냐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원래부터 반대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입장이 명확하면 서로 얘기할 것들이 생깁니다. 제2공항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신데 왜 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있는데 입장이 명확하신지 그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예, 발언 시간이 뭐 좀 있으시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영리병원과 관련돼서는 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느 시간이 됐고 일단 추가 시간에 답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상일보 1분 54초 남았습니다. 네. 예. 영리병원은 국민 전체의 안전 중요하죠.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안전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정하셔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조율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 행사를 4년간 하지 않으셨어요. 용역 보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개정 안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 조항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설득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오영훈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보여주셨고요. 이번 선거는 재선을 도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려면 평가부터 받으셔야죠.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한 행위를 저부터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을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걸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은 글쎄요. 왜 간담회나 또는 뭐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지 또 실제로 그걸 얼마나 했는지 다 의문일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4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먼저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영훈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석사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연구 논문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영훈 후보자에게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오영훈 후보자도 일정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는 맞죠. 표절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부상일 후보가 이 문제에 집착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학위 논문을 작성했던 것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의 윤리 기준 그리고 학위 논문과 관련된 표절과 관련된 기준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학위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부상일 후보가 얘기한 1997년 논문에 대해서도 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방송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부상일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표절 의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영훈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정과 불공정의 그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위 논문이 표절이 되었다면 그거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중에 불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그거는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네. 묻겠습니다. 방시 기준에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법적인 책임이 아닌 우리 학문을 연구를 하는 연구자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윤리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표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표절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문제 당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글을 쓰는 작업 제가 직접 다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후보님. 네. 그것이 표절이냐 아니냐는 차후에 그렇게 발표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오영훈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학위 논문의 표절 자, 여부를 좋습니다. 여기서 다투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표절이 되는 게, 자, 그럼 오영훈 후보가 아니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논문을 표절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 자.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자, 공정의 문제, 저는 강조하는 것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 공정의 문제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공정사회를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국정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게 하는데 더욱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상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가고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공정사회를 훼손하는 일을 진행했던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영훈 후보가 아니라 네.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 네. 그런 식의 논문을 표절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자, 저는 도의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의 내용이 자, 어떤 겁니까? 도의적 책임을 필요하다고 보고 도의적 책임의 내용이 부상일 어떤 후보께서는 지금 네 번째 출마를 하셨습니다. 거죠? 도의적 책임의 내용을 좀 네 말씀해 번째 주세요. 출마를 하셨는데 지난번 두 번째 출마를 하실 때 아마 19대 때로 기억하는데 맞죠? 19대 때. 네, 맞습니다. 네. 출마를 하셨습니까? 출마를 못했죠. 출마를 못했습니까? 공천을 제가 반납하고. 공천을 왜 반납했습니까? 당시에는. 아, 그 잘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의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출마를 내용의 하지 선거법 않았습니다. 위반이었습니까? 저희 선거법 중에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뭐 상상적 경합으로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그럼요. 마무리가 다 됐죠. 네. 다 처벌받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진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번 석고대제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습니까? 오영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께서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세요? 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예,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 조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뉘우침이 없었던 건가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뉘우침이 없어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요? 글쎄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뉘우치셨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를 수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 조항을 모를 수 있죠. 조항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 것을 소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대답을 했잖아요.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죠.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역선택을 유발하셨죠?
역선택을 유발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선고를 판결을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네,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선택 조항에서 판결량은 저는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더 높지 않았나요? 100만 원이 넘지 않았나요? 네, 아마 그랬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네, 최종적인 판결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이 됐어요. 보통 판결을 할 때 뉘우침이 있어서 감액을 해주는데요. 지금 오영훈 후보께서는 그 당시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선택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또 기부 행위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판단 저는 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신 게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고발된 사실이 있으시냐고요. 네,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거든요, 잘.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냥 고발인의 주장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경선 과정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후보께 네. 얘기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두 번째 사무 토론 시간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4초가 남아서요. 예. 오영훈 후보자께서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시네요. 네,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토론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정해진 토론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좀 토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여기는 30초가 돼 있는데 1분씩 제가 사회적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1분씩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부터 1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그리고 재보험 품목 지정,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저희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저한테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의 해상물류 체계를 혁신시켜야 되는 과제 또한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제주, 더 든든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영훈 후보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상일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를 심판하는 선거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상일에 대한 선택과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영훈 후보자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는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얼마나 돌봤는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한 활동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역을 얼마나 돌봤는지 그 무관심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연구윤리를 침해하고 표절이 맞다면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2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해주신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선의의 경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분들께 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해서 그 결과로 21대 국회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정치도 일상이고 모든 일상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번 선거에 많은 서민들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가 공동 기획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